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네. 지금 1월 효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실적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 1월 효과가 나오려면 사실 1월 효과는 뜬금없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장이 좋아진 이유는요.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에 아주 확정적으로 있는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네. 그거는 뭐 전망이 아니라 이제 팩트가 돼버렸는데, 자, 금리 인상이란 뭐 관한 불확실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네. 근데 이렇게 지난해 이제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대개 1월 달에 6% 정도가 빠져야 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해에 계속 넘어오는 유동성이 계속 있다는 부분들이 이 주가의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좀 미국 그 기업들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너무 좋은 이유는 단 하나죠.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이거는 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까지 좋은 부분. 따라서 미국장이 이제 뭐 오늘 첫날이긴 합니다만은 좋게 시작한 부분들은 우리와 조금 결이 다르게 나가는데요. 근데 사실 1월 효과는 한국에서 나타날 확률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하반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 달에 한국에서의 1월 기대 효과는 미국보다 나타날 확률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시장이 소화할지는 며칠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실적이 기대되는 지금 사상 최대 인도를 실행을 했다는 테슬라, 굉장히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13% 급등을 했고, 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죠. 사실 근데 애플의 기술을 한번 엿보면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에 있다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브랜드뿐만 아니라 애플카 얘기가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이 지금 안 내놓은 게 아니면 아이파드를 지금 안 내는데 요번에 분명히 이걸 바꾼다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주변 기기에 대한 생태계를 다시 만든다는 부분들이 애플에는 지금 애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6가지 중에 제일 상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전화기 갖고 안 됩니다. 스마트폰 갖고 안 되고 헤드셋이 있어야 되는데, 애플 쪽에서의 기술이 그쪽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20년 3월에 최저점을 찍거든요. 네. 근데 1년 사이에 2년 사이에 지금 3배 오른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애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2조 찍었다 그러는 게 16개월 전이에요. 이제 3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조정장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고 애플의 장래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저가 매수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애플에 대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에 대한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 이제 4분기 저 매출 한 75조에다가 영업이익이 15조가 15조 이제 정도. 넘어가는 부분들로 이제 네. 해서 뭐 이런 것들이 3분기 기록을 이제 깨고, 또 뭐 영업이익은 좀 내려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15조 이상이 가는데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D램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좋게 냈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되는데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보냐면 비메모리 이익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우호적인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메모리 가격 2분기부터 상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실적이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얼마로 끝나냐? 매출이 278조로 끝납니다. 그런데
삼성이 만약에 내년에 300조를 돌파한다. 이러면 모멘텀이 지금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도 연간 55조에서 한 57조 정도를 간다 그러면 이 반도체 가격에 휘둘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 산업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 계절적인 여기 사이클 산업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계속 갈 수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데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IBM 데이터 센터 지금 DRAM 수요를 다시 교체하는 시기가 와서 지금 거기가 20에서 23% 정도 지금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삼성의 지금 캐파로 보면 16% 정도밖에 증산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미루어 예측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손행크가 물어보는 것 중에 행간이 저는 그걸로 읽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뭐 지금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만 보면은 작년에 보면은 36조 순매수를 우리 개미들이 이제 해줬는데요. 사실 평균 단가가 8만 847원으로 사셨고 주가가 연말 종가로 보시면 7만 8,300원이 갔기 때문에 손해가 3.2%를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나면 디램 가격이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고서들 기억나시지만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왔는데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롱패딩 안 입으셔도 되는 겨울이 와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 지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호황이 있으면 항상 불황이 있습니다. 불황의 어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올해 10만 전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증설을 하는 캐펙스가 거의 예년과 비해서 미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게 30개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완성되는 게 2024년, 25년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때면은 공급이 과잉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수요가 더 많은 그런 앞으로의 2년 정도를 반도체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9% 이상 지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굉장히 좋은 패턴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10만 전자 한번 노려보는 것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금 이 생산에 큰 발목을 잡았었는데 반도체 대란이 계속 현실화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 시안이 봉쇄령이 떨어졌고 노광 장비 핵심 공급사인 네덜란드의 ASML 이 공장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공급난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SML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ASML에서 난 게 아니고 그 안에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베를린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이게 했기 때문에 사실 ASML의 직격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ASML이 지금 사실 2024년까지 지금 다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들이 들어가서 라인 보고 이런 것까지 해서 바로 아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또 시안이 봉쇄되면서 사실 시안이 봉쇄되면은 거기서 이제 낸드랑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줄어든다면 삼성으로서는 낸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모두에서 테슬라가 갑자기 13% 오르잖아요. 네.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그러는데 반도체의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한 약속을 지켰거든요. 반도체를 어떻게든지 공급을 받아서 그걸로 진짜로 96만 대를 한 연간 동안 해서 100만 대 만들었으면 진짜 폭발적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그런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네들이 완전히 지켜내는 모습들을 테슬라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13%라는 또
뭐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도 지금 그것들을 항상 내재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드도 그렇고 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시간적으로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도체 공급난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CES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확실히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5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이 가장 환호를 하고 있고요. 뭐 AR, VR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 사실 뉴스에 팔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CES에서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되나요? CES가 이제 CES는요 항상 그 해만 보시면 안 돼요. 앞에 해 몇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커넥티비티고요. 그다음에 2020년이 컨버전스고 21년이 올 디지털이었어요. 근데 요번이 뭐냐면 비욘드 에브리데이예요. 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어떤 가전 뭐 그다음에 기술적인 걸 넘어서 에브리데이 일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이 스마트 홈으로 들어오는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낸다고 지금 뽑은 게 푸드테크, 그다음에 스마트 홈, 그다음에 우주가 나왔는데 우주가 왜 나왔냐면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 기술이 나왔냐면 6G가 저위도 위성으로 통신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집에서 받아들이느냐. 그다음에 말씀하신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변화해 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녹여 넣느냐가 지금 뭐 가장 관건이 되는 2022년 CES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목받는 기업 1위에 올라간 게 시에라 스페이스라고 미국 우주항공 기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2등이 엔지니어드 아트라 그래서 인간 휴머노이드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마트 허브라는 개념을 갖고 갈 거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DX라는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임팩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획기적인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조연설을 누가 하느냐가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메리바라가 이제 GM 거기서는 뭐 2년 연속 한다 그러지만 CES 역사상 처음으로 헬스케어 의료기업 에보트라는 CEO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화두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뭐 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도 원격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나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원격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로봇이 와서 어떻게 도와주느냐부터 그다음에 지금 가장 뭐 현지에서 각광받는 거는 5분 내에 나의 코로나19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키트. 그것이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쪽에서는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 사실 커넥티비티 뭐 컨버전스 다 이게 말이죠. 사실 모빌리티에 관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CES를 심지어서는 라스베가스 오토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자동차가 쫙 빠지면서요. 자동차 중심의 기술에서 개인 주거 환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신 게 CES에서 나온 후 4년 내지 5년 있으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 뭐 우리 스마트 홈이라든가 스마트 허브라든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어떤 모든 이런 기기들이 뭐 주변 것을 만드는 업체 등 이런 것들에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10년 후에 내 인생이 바뀌는 주식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게 CES고요. 그래서 CES가 항상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푸드테크는 뭔가요? 푸드 이제 어떻게 이제 수경 재배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뭐 물을 분해해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이것의 재배 과정이라든가 재배제 다 하고 어떻게 배송을 하고 뭐 등등 사실요 4차 산업혁명의 이 중간 기착지는요 농업이에요. 농업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브렉스루가 일어나야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뭐 다른 것들 찾지 마시고요. 4차 산업혁명의 중간 기착지는 농업이라고 보시고요. 농업에 대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뭐 또 인조육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농업이라 그러면 바로 농업이라 쓰지만 환경이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이런 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번 CES 2022에서는 굉장히 키워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여쭤봤지만 이제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바로 3월에 실행될 가능성이 거의 60%에 달한다라는 게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5월 가능성이 한 70% 넘게 나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좀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 빨라지는 건 지금 그대로 뭐 상수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2월 회의록이 나온다 그러지만 11월 회의에서 모든 기본적인 틀은 다 짜져 있거든요. 당시에 뭐 결론을 한마디로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빨리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냐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1월 달에도 25일 날 하지 않습니까? 25일 날 하면 이것은 파월 의장이 연임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회의거든요. 그러면 FOMC 12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다 한 사람 빼고 다 매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자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같은 경우는 최고 뭐 매파 중에 매파죠. 여기가 투표권을 가져요.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한 차례 정도 올릴까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두 차례 올리는 지금 뭐 얘기가 거의 뭐 50%, 61%까지 가고요. 4번 올린다는 것도 41%예요, 확률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뭐 우리 금리 인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죠. 야, 금리 이렇게 인상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한 시절이 3번 있었어요. 1994년도부터 95년까지 그래서 3%에서 6% 올렸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겠습니까? 다우존스는 3,500에서 4,000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5에서 5.25로 올려놨는데 다우가 1년 반 정도 횡보한 후에 그다음에 상승 전환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0.1에서 0.237호로 갔는데 네. 근데 좀 빠지지 않았나요? 초반에? 그때는 금리 인상 4개월 전부터 하락을 했어요. 네. 하락을 하고 금리 인상 1년 후에 가서 상승세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말이에요. 2018년 같은 얘기가 나올 거냐. 근데 2018년 주가가 하락할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나 잘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 11월 달에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 빨리 한다고 했는데 네. 발작이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등등에 보면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올라가는 그 금리 인상하는 시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렇게 세 차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에 한국은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 그때 2015년 금리 인상한 다음에 시장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요? 흔들렸지만 상승세였어요. 그런데 상승세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금리보다는 기업 실적들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주가들을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올해의 과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조정 없이 이렇게 2년간을 왔기 때문에 뭐 한국장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미국장이 조금 빠지고 올라가고 부분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들이 끌고 가는 장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뭐 괜찮은 부분들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오는 것 같고요. 월가에서 저걸 정했더라고요. 국가별로 요번에 투자 유망처 5가지를 뽑았는데 1등이 물론 미국이 됐어요.
2등이 어디겠습니까? 2등이 신흥국 중에 있나요? 뭐 우리나라가 신흥국이니까 신흥국이라 그랬는데 2등이 한국입니다. 네. 그리고 3등이 중국이고 4등이 EU고 5등이 일본입니다. 유망쳐.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저평가돼 있고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전 세계의 지금 모습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관리만 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월가에서 미리 짐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약을 하자면 지금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올해도 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업종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그러니까 쪽이 괜찮습니까? 이제 4분기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죠. 4분기 것이 나와주고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로만 따지면 반도체, 두 번째가 자동차, 그다음에 뭐 플랫폼,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지금 뭐 78개 종목을 10개 증권사에서 어느 게 좋은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뭐 회사명으로 얘기를 하자면 반도체에선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에선 기아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선 하이브, 그리고 플랫폼에선 네이버, 이것을 중복 투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10대 증권사에서 유망주를 뽑아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4개의 지금 회사명들이 지금 뭐 보고서를 틀을 갖추면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